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과후 수업 마지막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원래는 쫑파티 같은 것도 좀 하고 먹을 것도 먹으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62번부터 같이 볼 건데요. 모든 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봅시다. 아직 시험까지 시간도 좀 있으니까 시간은 충분히 있으실 거고요. 다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62번. 이건 97년도 수능이고 꽤 오래된 문제죠. 나름 유명한 문제기도 하고 요거 한번 이런 걸로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보시면은 A, B, C 세 개의 정규 분포가 있는데 각각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먼저 보시면은 A와 B 같은 경우는요. 평균이 같겠다 생각할 수가 있고 C는 A랑 B보다 평균이 더 크죠. 그쵸? 그리고 표준 편차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A와 C는 그냥 모양이 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A와 C는 모양이 같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같을 거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A와 B를 비교해 보시면요. A 같은 경우는 B보다 좀 더 퍼져 있죠. 그러니까 B 같은 경우가 B가 A보다 평균에 더 밀집되어 있는 분포죠. 그럼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는 덜 퍼져 있다는 얘기니까 표준 편차가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평균에 몰려있는 뾰족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표준 편차가 작겠구나 이런 거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은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평균 같은 경우는 대칭 축을 결정하죠. 그래서 평균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칭 축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과 관련 있는 게 평균이고요. 표준 편차랑 관련 있는 거는 그래프의 모양. 그래서 표준 편차가 같으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같고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B처럼 뾰족한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 가지고 바로 기억, 니은, 디귿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보시면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B보다 A에 더 많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성적이 우수한 애들은 60점보다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겠죠? 그런 애들이 A랑 B 누가 더 많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도 B는 평균에 몰려 있어요. 그렇죠? B는 평균 60점 근처에 몰려 있으니까 당연히 60점보다 훨씬 낮은 애들이나 60점보다 훨씬 높은 애들은 더 적겠죠. 그렇죠? 이 양 끝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가운데로 몰려 있는 형태니까. 대신에 A는 평균 근처에는 별로 없지만 이 가생이에는 B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억은 맞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적 좋은 애들이라고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A 같은 경우가 이렇게 퍼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A죠. B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으니까 성적 좋은 애들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 성적을 볼까요? 이 정도 성적을 봤을 때 이 성적보다 더 많이 높은 점수를 딴 애들 A는 요만큼이 있고요. B는 요만큼밖에 없죠. 그렇죠? 넓이 자체가 A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억은 맞다. 성적 좋은 애들은 A에 더 많이 있다. 물론 성적이 더 나쁜 애들도 A에 더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억은 맞다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니은은 B와 B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평균적으로죠. 평균적으로. 보시면 A랑 B는 평균이 60으로 같기 때문에 누가 더 우수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보시면은 C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약간 국어가 안 돼가지고 디귿을 못 푸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각주에다가 적어놨는데 성적이 고르다는 얘기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적다. 어떤 양이나 그런 것들 사이에 차이가 적다는 얘기가 바로 고르다라는 거랑 고르다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C보다 B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른 편이죠. 그렇죠? B는 평균 주변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크지 않겠죠. 다들 평균 주변에 모여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성적이 고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그 고르다가 무슨 뜻인지 사실 그걸 묻는 문제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표준 편차 자체가 B가 더 작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죠. 63번은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64번을 함께 볼게요. 64번은 확률 변수 x와 y가 평균이 m, 둘 다 평균이 m이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각각 시그마1, 시그마2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밀도 함수가 f랑 g다 라고 해놓고서요. 이런 조건을 줬네요. x가 2m 이상일 확률이랑 y가 3m 이상일 확률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쵸? 이때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f랑 g를 그려보도록 하죠. 정규 분포 곡선 f랑 g를 그려볼 거고요. 얘를 f라고 합시다. 그리고 옆에다가 g를 그릴 건데 일단 이것부터 볼까요? f는 평균이 m이죠. 그쵸? 그랬을 때 x가 2m 이상일 확률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2m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줍시다. 그쵸? 2m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2m 이상일 확률이라는 거는 요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y에 대해서 그 g라는 정규분포 곡선을 그릴 건데요. 정규분포 곡선이 요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f랑 똑같은 모양이면은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같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표준 편차가 같지 않겠죠. 왜냐면은 2m 이상일 확률이랑 3m 이상일 확률이 같을 리가 없죠. 문제에서 m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지금 y 같은 경우는 3m이라는 값이 2m이라는 값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확률이 같으려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퍼져 있는 그래프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3m 이상일 확률 요 넓이가 여기서 2m 이상일 확률이랑 같아질 수가 있겠죠. 그쵸? 사실 여기까지 안 보고 그냥 F랑 G 맘대로 그리셔도 되긴 하는데 우리 요 정도 생각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는요.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는 시그마2랑 시그마1의 2배 한 거랑 같냐라고 했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지금 F에서 EM이라는 거는 M만큼, 평균으로부터 M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G에서 3M이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2M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지금 두 부분,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상대적인 위치가 같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먼저 요 F를 기준으로 보시면요. F 기준으로 보시면은 요 M이라는 값이 표준 편차 시그마 1의 Z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M이 시그마 1의 Z배다. 그랬을 때 요 G를 기준으로 보시면요. EM이라는 값은요. 시그마 2에 똑같이 Z배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상대적인 위치가 같잖아요. 그걸 말해주는 게 Z값이니까. 그래서 요 식이 성립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둘이 같으려면요. 여기다가 2배를 해줄까요? 그럼 EM은 Z 곱하기 2 시그마 1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2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랑
같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겠죠. 기억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시그마 1보다 시그마 2가 더 크죠? 그쵸? 시그마 1보다 시그마 2가 크니까 더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니은 보시면요. FM이 G의 M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죠? 그쵸? FM이 GM보다 크죠? 지금 요 길이, 요 높이가 바로 FM이고요. 요 높이가 FM. 그리고 이 높이, 이 높이가 GM이죠. GM이니까 당연히 FM이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표준 편차랑 관련이 있는 거였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해주시면 되고요. 디귿 보시면은 x가 0 이하일 확률 더하기 y가 0 이상일 확률 두 개 더하면은 1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뜬금없죠. 왜 갑자기 0을 세워놨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거는 디귿은 틀리겠죠? 디귿은 틀릴 겁니다. 이게 언제 성립할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m이 평균이 만약에 0이다 라고 하시면은 요건 성립하겠죠. 평균이 0이라고 하면은 얘도 0.5고 얘도 0.5가 돼가지고 더하면 1이다. 요게 성립을 할 건데 아쉽게도 문제 조건에서 m이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거는 성립하지 않겠죠. 그렇죠? 약간 찝찝하신 분들은 요거를 직접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F를 제가 이렇게 그릴 거고요. 뾰족하게. 그리고 G를 조금 펑퍼짐하게 그리도록 할게요. G 이렇게 대칭되게 그려야 되는데 너무 막 그렸다. 여기다가 두 개를 동시에 그려봅시다. F를 뾰족하게. 그리고 G를 좀 더 펑퍼짐하게. 그래서 빨간 게 G고요. 파란 게 F예요. 이 상태에서요. 지금 둘이 평균은 똑같이 M이잖아요. 그랬을 때 M이 0이면은 이게 성립하긴 하는데 M이 0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0이란 값이 M보다 작거나 큰 쪽에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어느 쪽을 봐도 괜찮을 거예요. 어차피 M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다 라고 하시면은 X가 0 이하일 확률이라는 거는 얘가 되겠죠. 그렇죠? 요게 X가 0 이하일 확률이 될 거고 Y가 0 이상일 확률은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 그렇죠? 근데 요거 두 개 더해서 1이 안 된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이게 1이 되려면은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B잖아요. 요 차이 때문에 두 개 더한 값이 1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요거는 뭔가 식으로 이렇게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으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66번으로 넘어갈게요. 65번도 한번 꼭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66번 보시면은 어느 뼈 화석이 두 동물 A와 B 중에서 어떤 동물의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어쩌고저쩌고 뭐 특정 부위의 길이를 이용한대요. 그랬을 때 A의 부위의 길이는 정규 분포 10,0.4의 제곱. 어이구. 10,0.4의 제곱을 따르고 B 같은 경우는 12,0.6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하네요. B는 12,0.6의 제곱. 그랬을 때 V의 길이가 D 미만이면은 A의 화석으로 판단하고 D 이상이면은 B의 화석으로 판단한다. A의 화석을 A로 판단할 확률과 B 화석을 B 화석으로 판단할 확률이 같아지는 D의 값은 하고 물어봤네요.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규 분포. 뭐 그렇게까지 막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긴 한데 우리가 아트를 하러 온 게 아니죠. 그냥 정규 분포 그립시다. 뭐 0.4, 0.6 둘이 분산 차이 나는 거 그런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렸어요.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12가 되겠죠. 그리고 V의 길이가 D 미만이면은 A의 화석, 그리고 D 이상이면은 B의 화석으로 판단한다. D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D 값이 10.4에서 10.8이겠죠? 선택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힌트가 돼준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마음 편히 D가 10이랑 12 사이니까 뭐 여기를 D로 잡을까요? D라는 값이 10보다는 큰 쪽에 있겠구나. 그럼 당연히 12보다는 D가 작은 쪽에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그래서 D 미만이면 A의 화석으로 판단. D 미만이면은 A의 화석으로 판단. 그리고 D 이상이겠죠. D 이상이면은 B의 화석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두 확률이 지금 같다는 얘기죠. 지금 색칠한 부분의 두 넓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D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보실게요. 어차피 이쪽 절반은 0.5잖아요. 그쵸? 이쪽 절반도 0.5죠.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요 길이가 D-10이죠. 그쵸? 저 길이 D-10이 표준 편차의 몇 배냐라는 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표준 편차는 0.4고요. 표준 편차의 Z배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여기서도요. 요 길이는 12-D가 되겠죠? 이 길이는 표준 편차 0.6의 Z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D와 Z, 미지수 두 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식도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둘이 연립하면 당연히 D랑 Z를 모두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할 수 있으시겠죠? 뭐 연립을 어떻게 할지는 본인의 마음인데요. 요렇게 한번 해볼까? 보시면 여기가 0.4Z고 여기가 0.6Z잖아요. 그러면 2대 3이죠, 비율이. 2대 3이다. 그러면은 D-10이랑 12-D의 비율이 2대 3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은 같다 쓰시면요. 그냥 한번 쏩시다. 2 곱하기 12-D랑 3 곱하기 D-10이랑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전개를 해주시면은 D값이 10.8이 나올 겁니다. 요건 그냥 간단한 계산이니까 된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로 항상 바꿔주실 필요가 없는 게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는지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는지 그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12번 테마는 이렇게 끝낼 거고요. 그러면은 13번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67번 보실 건데요. 그 전에 살짝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었죠. 이항분포 n, p를 따른다. 여기서 n은요 총 시행 횟수고 p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n 값이 충분히 크게 되면은 n이 충분히 크면 이거를 정규분포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이제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거 다 기억하시죠? 그쵸? 정규분포에서 여기는 평균, 분산을 써야 되니까 평균은 np로 써주시고요. 분산은 npq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물론 q는 1-p가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만 해요. 기억하시겠죠? 그랬을 때 저 n이 충분히 크다는 판단, 저 판단은 보통 여러분들이 하실 리는 없어요. 가끔 가다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n이 정말 충분히 커요. 막 몇백, 150, 200, 300 이런 식으로 약간 누가 봐도 좀 큰 것 같다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요.
보통은 문제에서 저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직접 해주거나 간접적으로 해줍니다. 그 간접적으로 해주는 게 67번인데요. 67번 보시면은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무게는 평균 400g 표준 편차 5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때 무게가 442 이상인 거를 1등급 상품으로 정한다.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중 100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100개요, 100개. 그러면은 뭔가 시행 횟수가 많다는 생각이 드시죠? 1등급 상품이 24개 이상의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100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시행 횟수가 100이겠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상품이 24개 이상일 확률이죠. 그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x라는 게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정규 분포로 근사를 시켜라 라는 말이겠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7번 보시면은 일단 사과의 무게가 평균 400, 표준 편차 5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죠. 이렇게 정규 분포 그리시고요. 평균이 400이다. 이랬을 때 무게가 442g 이상인 거, 442g 이상인 거를 1등급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확률, 1등급 사과가 뽑힐 확률을 우리가 구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 확률을 P라고 하고 요거를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 길이, 지금 442가 평균으로부터 42만큼 떨어져 있죠? 요 42가요. 몇 표준 편차냐? 그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표준 편차는 50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Z값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Z는 50분의 40이니까 0.84가 나올 겁니다. 그럼 Z가 0.84일 때의 확률을 읽어주시면은 0.3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Z가 0.84일 때 오른쪽 확률은 0.3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0.3이 P가 아니라 이 부분이죠. 이 부분. 400부터 442 사이에 이 넓이가 0.3이다. 그러면 당연히 P값은 0.2가 되겠죠. 0.5에서 0.3을 빼니까 나머지는 0.2가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확률 구했고 이제 수확한 사과 중에 100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100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니까 이거는 이항 분포가 되겠죠. 그랬을 때 1등급을 뽑을 확률 1등급 뽑을 확률은 0.2라고 방금 구했습니다. 5분의 1이라고 쓸까요? 1등급 상품이 24개 이상의 확률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1등급 상품이 24개 이상의 확률 요거를 그냥 요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24일 때 구하고 25일 때 구하고 26일 때 구하고 해서 100일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정규 분포로 근사를 시키자라는 겁니다. n이 충분히 큰지의 판단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문제에서 표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표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평균이 20이고 분산이 16인 정규 분포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확률 값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 x, 평균이 20인 요 x에 대해서 24 이상일 확률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4 이상일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 지금 4만큼 떨어져 있죠. 4만큼 떨어져 있는데 요 4라는 값은 표준 편차의 곱하기 1한 거죠. 그럼 요 1이 바로 Z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 읽어보시면은 Z가 1일 때 확률이 0.34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0.34는 이 부분의 확률이 0.34인 거고요. 우리가 찾는 요 확률은 0.5에서 0.34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0.16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요 P값 찾는 거를 정규 분포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요 P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요거 1등급 이상인 사과의 개수를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68번은 또 비슷한 문제니까 직접 요거는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직접 우리가 P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68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마 이것보단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69, 70, 71은 했었고 쭉 넘어가서 34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할만한데 할만하지만 그래도 72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72번 경찰대 문제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72번 던질 때 이항분포겠거니 생각을 하고 가셔야죠. 72번을 던진다 이랬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30번 이상 36번 이하로 나올 확률이죠. 그럼 3의 배수의 눈 어차피 3이랑 6밖에 없잖아요. 그럼 6개 중에 2개니까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그러면은 P값 3분의 1이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확률을 오른쪽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간접적으로 근사시켜라 라는 얘기죠. 근사시켜라 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이 곱하면은 평균은 24가 되겠죠. 그리고 분사는 16이 될 겁니다. 이거 바로 나오시죠 여러분들? 이 정도 계산은 빨리 넘기실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30번 이상 36번 이하니까 쭉 그려주시고 평균이 24고요. 30부터 36, 30부터 36은 30, 36. 요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30이랑 36이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24부터 30까지 요건 길이가 6이죠. 근데 표준 편차가 4니까 1.5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죠. 1.5 표준 편차 떨어져 있고요. 24에서 36까지는 12죠. 그러면은 3표준 편차 엄청 떨어져 있네요. 3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표에서요. 3일 때의 확률 0.4987에서 1.5일 때의 확률인 0.433이 이거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 뺄 때 이거 세로 셈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요. 문제 보시면 여기가 마지막이 5인데 1, 2, 3, 4, 5번 중에 1, 2, 4가 전부 다 5로 끝나죠. 그래서 앞에 거 한 번 더 계산을 해줬더니 55로 끝나는 거는 2번밖에 없네요. 이것도 계산도 다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한 다음에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선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72번도 같이 해봤고요. 그리고 7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항분포라는 것만 파악을 빨리 하시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75번도 볼 거고요. 보시면은 시그마 이용해서 351부터 369까지 400 컨비네이션 K 10분의 9의 K 10분의 1의 400-K 요 값을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라 라고 했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저게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질량함수다라는 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하냐? 400이죠. 그럼 시행횟수가 400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K번 일어난대요. 그래서 K번 일어날 확률을 찾아보니까 10분의 9가 되죠.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떤 이항분포를 따른다? 시행횟수는 400이고요. 확률은 10분의 9겠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려면은 근사를 시켜야 돼요. 정규분포로 근사를 시킬 거고요. 둘이 곱해주면은 360이죠.
3, 맞죠? 360이죠. 360이 되고 10분의 1 한 번 더 곱해주니까 6의 제곱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어떤 확률을 구하냐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보면은 K 값이 351일 때부터 369일 때까지의 확률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그래프 그려주고요. 이 그래프도 뭐 사실 이런 거 구할 때는 그렇게 막 아트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351 그리고 369 어이구 이거 똑같이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요 확률을 구하는 건데 어차피 한쪽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둘 다 평균으로부터 9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표준 편차가 6이니까 지금 이 길이가 9죠. 9는 1.5 곱하기 6이니까 1.5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1.5 시그마. 그러면은 1.5일 때의 확률을 읽어주시면요. 0.4332가 되죠. 0.4332의 2배니까 0.8664다.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될 겁니다. 그 답은 4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어지더라도 아 이거는 이항분포에서 봤던 거구나 라는 거 빠르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도 한번 쭉 풀어보시고 그럼 우리는 3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할 때 표본 평균 얘기하면서요. 표본을 직접 추출하는 거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수업 들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테마 16번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약간 얕게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76번 보시면은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1개, 2가 2개, 3이 5개 이런 식으로 공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3번 공이 5개. 여기서 공을 뽑죠. 공을 뽑는데요. 1개 공을 꺼내서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공을 랜덤하게 뽑으니까 이미 추출이 되겠죠. 그리고 공을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니까 그거는 복원 추출이 될 겁니다.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 기본적인 상황이 바로 요 임의 추출과 복원 추출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복원 추출인 거를 볼 리는 없을 겁니다. 임의 추출이랑 복원 추출 이렇게 꺼내서 본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요 경우들을 이제 접하게 되실 거고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한다라고 했죠. 2번 반복한다라고 했으니까 표본의 크기는 2가 될 겁니다. 표본의 크기는 2가 될 거고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랬을 때 x바가 2일 확률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요 x바가 표본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뽑은 공을 뭐 x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뽑은 공을 x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반은 x1과 x2의 평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랬을 때 x바가 2일 확률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직접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이라든가 분산이라든가 표준 편차 같은 거는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모평균이랑 같다라고 했고요. x바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밑에 거야 당연히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뭐 따로 적진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간단한 공식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 표본 평균이 어떤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을 물어본다 라고 하신다면 요거는 직접 하셔야 됩니다. 직접. 방법이 없어요. 요거는 직접 하는 수밖에 없고요. 직접 하란 얘기는 표본 추출을 직접 하란 얘기겠죠. x바가 2가 나오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x1이랑 x2가 있잖아요. 요게 평균이 2가 되는 경우는 1이랑 3을 뽑아도 평균이 2죠. 물론 2를 2개 뽑아도 평균이 2고요. 3이랑 1을 뽑아도 평균이 2죠. 그리고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x바가 2가 될 확률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 확률, 이 확률, 이 확률을 모두 더해준 게 되겠죠. 그래서 직접 구해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 처음 뽑은 공이 1이 나올 확률. 공이 지금 총 8개가 있죠. 8개의 공이 있고요. 이 중에 1은 하나니까 1을 뽑을 확률은 8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3을 뽑을 확률은 8분의 5가 될 겁니다. 여기서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분모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8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1, 3을 뽑을 확률이나 3, 1을 뽑을 확률이나 확률 자체는 동일하겠죠. 따라서 요거 그냥 2배 하고 가시면 되겠죠. 더하기 이제 요 부분 둘 다 2를 뽑을 확률을 찾아야 되는데 2 뽑을 확률이 8분의 2죠. 2를 한 번 더 뽑아야 되니까 8분의 2의 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분모는 64가 될 거고요. 여기 계산하시면은 10, 여기 계산하면은 4죠. 그럼 64분의 14니까 2로 나눠주시면은 우리가 찾는 답은 32분의 7이 되겠죠. 답은 5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표본 평균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 요 확률을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직접 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구해야 된다. 그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76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x바가 1일 때 아니면 x바가 3일 때까지 다 구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표 같은 것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확률 분포 표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1, 2, 3만 있는 게 아니라 1이랑 2를 뽑으면 평균이 1.5죠. 그래서 1.5 그리고 2, 2.5, 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표를 직접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여기가 32분의 7이다. 나머지도 다 채워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뭐 x바의 평균이나 분산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물론 x바의 평균이나 분산 같은 거 구할 때는 굳이 이렇게 확률 분포표 만들 필요가 없죠. x에 대해서 한 다음에 그냥 표본의 크기가 2라는 걸 이용해서 공식을 적용하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편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는 요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저런 식으로 직접 구하는 거를 낼 겁니다. 77번은 제가 학교 부교재 풀이에서 해드렸고요. 78번 보도록 할게요. 76번 푸셨으면은 78번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1개. 컨셉 자체도 똑같죠. 1의 공이 1개가 있고요. 그리고 3의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n개가 있대요. 이거 n개라고 막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총 공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가 될 거고요. 임의로 1개 공을 꺼내서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다. 그럼 이것도 임의 추출에다가 다시 넣으니까 복원 추출이라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한다. 이것도 2번이죠. 똑같죠. 그랬을 때 두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럼 x바는 첫 번째 뽑은 거, 그리고 두 번째 뽑은 거의 평균이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랬을 때 문제 나와 있는 게 x바가 1일 확률이 49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직접 하란 얘기죠.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직접 찾으라는 거고 다행히 어렵지 않은 거는 1이랑 3밖에 없어요. 근데 두 수의 평균이 두 번 뽑은 거의 평균이 1이 되려면은 둘 다 1을 뽑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침 이것도 49분의 1이죠. 그럼 7분의 1 곱하기 7분의 1이겠죠. 그래서 총 n 플러스 1개의 공 중에 1의 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두 번 뽑아야 되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의 제곱이 49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럼 이건 당연히 7분의 1의 제곱이겠죠? 따라서 n값은 6이 됩니다. n값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요. x바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죠.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약간 요건 센스. 이거 가지고서요. 내가 x바가 1일 확률이 49니까 요거 가지고서 x바가 2일 때도 있겠죠. 1이랑 3 뽑으면 x바가 2가 되죠. 그리고 3 뽑으면은 x바가 3이 되죠. 그래서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차피 1, 2, 3, 3개밖에 없으니까 x바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를 구한 다음에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하고 이거를 계산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거 그냥 2의 x로 바꿔주셔도 되죠. 둘이 값이 같죠? 그랬을 때 2의 x라는 거는 추출을 지금 한 번만 해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2의 x다. 그러면은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은 지금 총 7개의 공이 있으니까 1이 나올 확률은 7분의 1이 될 거고요. 더하기 3이 나올 확률은 7분의 6이 되겠죠. 그쵸? 그럼 계산하시면은 7분의 19가 됩니다. 요게 답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x바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걸 EX로 바꿔준 다음에 직접 모집단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구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쵸? 물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x바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볼까? 그냥 바로 해볼까요? 여러분들한테만 시키기도 좀 그러니까 1이고 2고 3이 가능하죠. 합은 1. 이렇게 작성이 될 텐데 x바가 1일 확률은 49분의 1이라고 이미 구했어요. 이 분모는 다 49로 맞춰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둘이 평균이 3이 된다는 얘기는요. 처음에도 3 뽑고 두 번째에도 3 뽑는 거니까 확률이 7분의 6 곱하기 7분의 6이겠죠. 그러면은 49분의 36이겠죠. 그러면은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이 확률은 49분의 12가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 여기서 x바의 평균을 직접 구하셔도 돼요. 그럼 분모는 49로 맞춰주고 1 곱해주고 24 해주고 108 해주시면은 또 계산하시면은 7분의 19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게 여기서는 베스트고요. 이렇게 푼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두 가지 방법 다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39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39페이지 82번. 요거는 2021년 9월 평가원. 네. 올해 봤던 9월 평가원 문제고요. 그 앞에 있는 79, 80, 81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고민 좀 해보시면은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82번 보시면은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무자의 일주일 근무 시간은 평균이 M시간, 표준 편차가 5시간? 5시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무자 중에서 이미 추출한 36명의 일주일 근무 시간의 표본 평균이 38시간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죠. 그럼 일단 추출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모집단의 분포 먼저 써주시면 되고요. 평균이 36, 표준 편차가 5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평균이 36이 아니라 평균이 M이죠. 36명을 뽑는 거죠. 여기서 36명을 이미 추출한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X바 요 녀석은요. 당연히 모집 단위 정규 분포니까 표본의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평균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분산이 36분의 25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저는 요거를 6분의 5의 제곱으로 쓰는 걸 선호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표준 편차니까 그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문제 보시면은 이런 경우 많아요. 이렇게 제곱수로 줘가지고 아예 표준 편차 바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근무 시간의 표본 평균 X바가 38시간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죠. 그랬을 때 그 값이 0.933이다. 보시면은 정규 분포니까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시면 될 거고 평균이 M이죠. 그랬을 때 38시간 이상일 확률이 0.933이면은 38시간이 이쪽에 있진 않겠죠? 이쪽에 있겠죠? 그래야지 0.933이가 되죠. 0.5가 되고 여기가 0.433이가 되겠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랬을 때 M의 값을 물어봤는데 자, 그 표 보시면요. 0.433이가 있을 때 그 0.433이 왼쪽에 있는 Z값이 1.5가 되죠. 그러면은 M이라는 거는 38로부터 1.5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건데 표준 편차가 이제 6분의 5죠. 요만큼 떨어져 있는 값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M은 38에다가 1.5 표준 편차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시면은 될 겁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39.25가 되죠? 39.25니까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83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83번은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날에 본 시험인데요. 이건 가형. 어느 지역 신생아 출생 시 몸무게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평균에 대한 정보를 조금 다르게 줬는데요. 몸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을 쓰려고 봤는데 그 밑에 있는 조건이 X가 3.4 이상일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이걸 보는 순간 2분의 1이면 딱 절반인데 3.4 이상일 때 2분의 1이네? 그럼 요 얘기죠.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이게 그려지실 거예요. 3.4가 바로 평균이구나. 그래서 이거 이상일 확률이 이 부분 0.5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여기서 평균은 3.4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x가 3.9 이하일 확률 더하기 p, z 이거는 표준화를 시켜준 거죠. 이 확률이 1이다 라고 했어요. 1이라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숫자죠. 그래서 전체 확률이 1이기 때문에 1도 굉장히 특별한 숫자예요. 보시면은 x가 3.9 이하일 확률 3.9 이하일 확률 요거죠. 이 확률이랑 z값이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이랑 같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이 확률이랑 어떤 확률을 더해야지 확률이 1이 될까? 당연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확률을 더해야 확률이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z가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이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된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z가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z값이 마이너스 1 이란 얘기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줄 수 있다? 여기 이 길이가 딱 1시그마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딱 1시그마만큼 차이가 나야겠고 그 1시그마에 해당하는 길이가 0.5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Z가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이나 Z가 1 이상일 확률이나 같잖아요. 그렇죠? 요게 Z가 1 이상일 확률이란 거예요. 이 부분이 Z가 1 이상일 확률, 뭐랑 같다? Z가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이랑 같다. 그렇죠? 그러면 요게 1시그마 차이가 난다는 뜻이니까 1시그마는 저 길이 그대로 가져오면 0.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는 평균이 3.4고요. 표준 편차가 0.5인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다. 세팅은 여기 끝났고요. 그럼 이제 신생아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25명을 이미 추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표본 평균이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평균은 그대로 3.4가 될 거고요. 지금 여기서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루트 n이 5이기 때문에 이거는 10분의 1의 제곱, 표준 편차가 10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오는데 이게 루트 25분의 0.5잖아요. 그럼 계산하시면 10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표본 평균의 분포가 되고요. X바가 3.55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죠. 그럼 이거는 그냥 확률 구하는 거니까 똑같이 정규분포 그래프 대충 그려주시고 여기가 3.4다. 그럼 3.55라는 거는 뭐 오른쪽에 있겠죠. 요 확률을 찾아주면 되는데 어떻게 찾는다? 이게 몇 시그마 떨어져 있는지만 찾는다. 그러면 0.15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표준 편차가 0.1이잖아요. 표준 편차가 0.1이니까 이 녀석은 지금 1.5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0.1에다가 1.5 곱하면 0.15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5 시그마만큼, 1.5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고 1.5일 때 확률 값을 읽어주시면은 0.433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확률이 0.4332가 되고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은 0.5에서 0.4332를 빼주시면 되겠죠. 0.0668이 우리가 찾는 확률이 될 겁니다. 찾아주시면 3번이죠. 제가 지금은 이런 문제를 처음 풀어드리니까 거기 있는 두 가지 조건 가지고서 이렇게 식으로 쓰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으면은 사실 그 식 두 개에서 요 값들을 바로 읽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습 많이 해주시고 83번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가 많이 숨겨져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은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84번이랑 85번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도 해봐야겠죠. 84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2011년 수능. 제가 이때 수능을 봤었는데 그 2011년 수능이 정말 약간 지옥불이었어요. 완전 그냥 불수능. 그래가지고 저도 문제를 풀다가 약간 평소보다 좀 안 풀려가지고 이거 수능 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잠깐 들긴 했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시험 문제 푸시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남들도 어렵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늘 그거를 마인드 컨트롤을 했는데 이게 수능 같은 큰 시험이 닥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가 국어랑 그때는 언어였긴 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저희 때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11 수능 찾아보시면은 국어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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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울 거예요.
한번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니까 한번 찾아서 뽑아보세요. 시간 재고 풀어보시면은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때 정말 불수능이었어요. 국어 막 활활 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원래 항상 국어를 잘했거든요. 수학보다 국어를 잘해가지고 국어는 단 한 번도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어요. 보통 97점 아니면 100점 이런 식으로 1등급을 받아가지고 제 약간 가장 잘하는 과목이 국어였는데 이때 불수능이어서 평소 같았으면은 시간이 남아서 또 읽어보고 뭐 어려운 문제 한 번 더 보고 이러는데 이때는 정말 약간 타이트하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긴 다 풀었는데 약간 검토할 시간이 없는? 그래가지고 아 망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수학을 봤는데 수학은 역시나 불탔습니다. 수학 화르르 불타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사실 수시 합격이 그 확실한 상황이어서 면접 가서 그 교수님 멱살을 잡지 않는 이상 합격은 사실상 확실한 상황이라 이때는 최저만 맞추면 됐었거든요. 근데 가장 자신 있던 데서 약간 좀 말린 것 같고 수학도 보는데 수학도 그래도 자신은 있긴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렵고 막 생소한 문제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안 될 뻔하다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 내가 보통의 인간들보다는 열심히 했는데 보통의 인간들보다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런 내가 어려우면은 남들은 오죽하겠냐 이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정신이 가다듬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고 탐구도 저 때는 탐구를 4과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호기롭게 물투 보고 물원 보고 화원 보고 행원 봤는데 뭐 나머지도 잘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이때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까고 보니까 가장 그 말렸다고 생각했던 국어를 가장 잘 봤더라고요. 이때 친구들이 망해줘가지고 제가 상대적으로 훨씬 잘 봤어요. 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 시험, 당연히 학교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 볼 때나 수능 볼 때나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아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겠거니 그죠? 내가 못 풀면은 어차피 남도 못 푼다. 4점짜리 하나 낑낑대고 있지 말고 어차피 그냥 만점이 96점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어차피 남들도 다 틀리니까 상대평가니까 상관없겠다. 그래, 그런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마음가짐을 써먹으려면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평소에 남들보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평소에 남들보다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시험을 봤는데 말리죠? 그러면은 방금 같은 마음가짐 갖기 힘들어요. 아,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내가 못 푸는 거구나. 남들은 잘 풀고 있겠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3이잖아요. 그죠? 수능 끝났으니까. 고3 수능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고3이고 그리고 사실 내년 수능까지는 한 1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이번에야 그냥 12월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12월에 수능을 본 거지. 여러분들은 이제 평소대로 11월에 보겠죠. 그래서 11월 초중순 그때 볼 건데 그럼 이미 11개월 남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은 기말고사 보고 그럼 기말고사 끝났다. 그러면은 시간이 더 촉박하죠.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내셔야 되는데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는 시간 훅 갑니다. 진짜 훅 가요. 고3들이 늘 하는 말이 약간 정신 차려보면은 겨울방학이 끝나 있고 눈 감았다 뜨면은 계약해가지고 3월 모의고사 보고 3월 모의고사 성적표 나올 때쯤 되면은 1학기 끝나 있고 1학기 끝나갈 때쯤 되면은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다가 방학 때 방학도 그냥 공부하느라 훅 가죠. 6월 보고 막 방학 지나고 그럼 또 정신 차려볼까 했는데 9월 본다 그러고 그럼 9월 성적표 나올 때쯤이면은 또 10월 보고서 이제 좀 있으면 수능이죠. 진짜 시간이 타이트하게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긴 했는데 다음 주부터 해야지. 아니면 뭐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가 되고 내일이 돼도 미뤄요. 그쵸? 지금 당장 그냥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저녁 먹고 해야지가 아니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나는 고3이다. 지금 당장 뭐라도 시작해야지. 책상에 앉아있기라도 해야지. 단어라도 하나 외워야지.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결국에 상대평가예요. 결국에. 남들보다 열심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라는 게 잘하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하시고 남들 놀 때도 공부하시면은 성적이 오르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당연한 거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약간 설렁설렁 하다가 고3 그냥 어영부영 보내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차피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조금 약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나는 다른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 대학 안 가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방과후를 신청을 안 했겠죠? 네. 이미 딴 거를 열심히 하고 계실 테니까 뭐 그건 상관없고 방과후를 듣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대학에 가려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걸 테고 지금 뭐 딴 걸 하고 계시는 것도 없을 테니까 남은 한 1년 정도는 공부에만 이렇게 몰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84번을 하려고 했었죠? 84번. 어느 도시에서 공용 자전거. 네, 따릉이 생각하면 되겠네요. 1회 이용 시간은 평균이 60분, 표준 편차가 10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은 이용 시간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60, 10의 제곱 이걸 따른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25회를 이미 추출한다라고 했으니까 표본의 크기는 25가 될 거고요. 이때 x바를 그냥 바로 구해버리죠. x바. 얘는요. 평균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분산이 변하게 될 겁니다.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여기선 표준 편차를 2로 바꿔주면 되겠죠? 왜냐면 루트 n이 5가 되니까 그걸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보시면은 25회 이용 시간의 총합이 1450일 확률이죠? 그러니까 요거 보고서 이거 잘못 읽고서요. x반은 지금 60이다. 평균이 60이다. 그래 놓고서 1450 이상일 확률 하면서 막 여기 길이가 막 1390이에요. 표준 편차의 몇 배야 저거? 엄청난 배가 되죠? 네. 이거 잘못 읽으신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25회 이용 시간의 총합이라고 했죠. 그쵸? 25회 이용 시간의 총합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x바가 아니라 25x바를 구하는 거예요. 25회 이용한 거니까 요거의 총합이 1450 이상일 확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되겠죠. x바가 1450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25x바가 1450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요 괄호 안에는 25로 나눠줘도 똑같겠죠. 그래서 약간 눈치껏 1450을 25로 나눠주시면은 58이 되고요. 그럼 이제 간단하죠. 58 이상일 확률? 근데 평균이 60이고 표준편차가 2네. 그러면은 1표준 편차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럼 0.5에다가 거기 1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게 0.3413이니까 답은 0.8413이 될 겁니다. 되셨죠?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려주시면은 평균이 x바가 지금 평균이 60이잖아요. 그랬을 때 58 이상일 확률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58 찍어주시면 되고 이쪽 절반은 0.5가 나오고요. 여기는 0.3413이 나오겠죠. 그래서 더하면은 0.8413 2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1시그마
즉 2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거 표준화 안 하는 게 이제 좀 더 익숙하시죠? 굳이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85번 읽어보시면요. 요건 직접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셨을 때 세 번째 줄 가시면은 생수 4병을 한 세트로 해서 판매한다. 생수 4병을 한 세트로 판매하고 그 세트의 무게가 2030 이상이니까 이것도 2030을 4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4번, 85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우리는 41페이지 마지막 모평균의 추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의 추정이 내용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문제 자체는 쉽게 나와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문제들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들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평균 추정이면은 신뢰 구간이 핵심이죠. 그래서 신뢰도 95%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 요거 구하는 거 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신뢰도 95%.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은 요거는 M을 기준으로 해서요. M을 기준으로 해서 X바가 있죠? 여기서 풀마만 바뀝니다. 마이너스 1.96에, 이거 자리가 없네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 곱하는 거죠. 요거 이상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요거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 1.96이라는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표에서 줄 거예요. 어떤 표가 주어지냐면은 Z 그리고 0부터 Z까지의 확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거 보신 적 있죠? Z가 1.96일 때 여기가 0.4750 그리고 Z가 2.58일 때 여기가 0.495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표가 어차피 문제에서 주어질 거기 때문에 저 값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문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래서 X바에서 1.96의 표준 편차만큼을 더하고 빼주면은 신뢰 구간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뭐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 닫힌 구간 배웠으니까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콤마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뢰 구간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모평균 M, 이 모평균 M은 모르는 값이죠. 어차피 우리가 표본 하나 뽑아가지고 구한 거기 때문에 M은 모르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 M이라는 값이 이 범위 안에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게 95% 확률로 이 범위 안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M이라는 값이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 달리 말하면은 이 구간이 모평균 M을 포함할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그러면 5%의 확률로는 포함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 구간에 M값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그건 틀린 거죠. 사실 추정을 잘못한 거고 그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요거는 당연히 형태는 똑같고요. 숫자만 조금 바뀌게 돼요. M값을 추정할 때 M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제 99%니까 밑에 있는 0.4950 이때의 Z값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X바 더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기본적인 형태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표준편차의 알파벳 해서 더하고 빼는 거 요거 익혀주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요거 지금 여기서는 0부터 Z까지의 확률을 나타냈으니까 95% 0.95를 일어나는 거 그리고 0.99를 일어나는 값을 여기다 써줬죠. 근데 만약에 표를 줄 때요 이런 식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z의 절대값하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0.95라고 써 있을 거고요. 여기는 0.99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표현이 서로 같은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문제에 따라서는 요 왼쪽처럼 이런 형태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형태로 주기도 합니다. 표가 아니라 말로 표현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든 간에 표현을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요. 만약에 표를 제가 하나 더 그려가지고요. 여기가 확률이 K라고 해볼게요. 그때 Z값이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신뢰도 얼마인 신뢰 구간 이렇게 잡고서요. x바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m 그리고 x바 플러스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신뢰도는 얼마가 될까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때의 신뢰도는 이 신뢰도를 K로 잡는 게 아니라 2배를 하셔야 됩니다. 2K. 2K가 신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퍼센트로 쓸 거면은 200K%가 되겠죠. 굳이 퍼센트로 쓰면은 200K%. 그렇죠? 그래가지고 2배 해준다는 거 요거 잊어버리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일반적인 신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표를 보고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따로 적읍시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x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콤마 x 플러스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신뢰 구간이란 것 자체가. 되셨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 더 보자고 했던 게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신뢰 구간의 길이. 먼저 첫 번째,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을 봤을 때 여기서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요. 요 구간의 길이니까 뒤에 값에서 앞에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2배의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겁니다.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죠. 그리고 이 경우는요. 2배의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요. 2배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를 제가 L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2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신뢰 구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쵸? 그랬을 때 보통 시그마는 이 시그마란 녀석은 일정해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 신뢰 구간의 길이 L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알파와 N이죠. 그렇죠? 알파는 신뢰도랑 관련이 있는 값이고요. N은 표본의 크기를 의미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요. 여기서 만약에 알파가 일정하고 그러니까 신뢰도가 일정하고 표본을 많이 뽑는다. N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 값 자체는 작아지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값은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지겠다. 반대로 표본을 적게 뽑으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겠죠. 요거 하나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합시다.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알파랑 L은 비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가 크단 얘기는 Z값이죠. 알파가 크단 얘기는 신뢰도가 크단 얘기죠. 그렇죠? 알파가 크다, 즉 신뢰도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L 값도 커집니다. 신뢰도를 크게 잡으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도 길어지게 돼요. 그렇죠? 이런 관계들, 일반적인 관계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신뢰 구간의 길이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내 구간의 길이에서는 이 x 바라는 값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문제 풀기 편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 이거 전부 다 숙지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결국에 요 한 가지 형태 이 형태랑 요 형태만 기억을 해주시면 나머지 1.96이니 2.58이니 하는 것들은 대입만 해주시면 끝나겠죠. 그래가지고 문제는 88번, 89번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 기억하셨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자리가 없어서 좀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네, 88페이지 먼저 보시면요. 어느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의 연간 주행거리는 모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렇죠?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16대를 임의로 추출하여 연간 주행거리의 표본 평균이 X바고 실내 구간을 구했는데요. 실내 구간이 88번. 실내 구간이 X바 마이너스 C, X바 플러스 C다. 보시면은 신뢰도는 95%라고 나와 있고 표본의 크기 n 값은 16이죠.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한 대를 선택할 때 택시의 연간 주행 거리가 n 플러스 c 이하일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단 저 c 값을 좀 찾아줘야 될 거예요. 보시면요. 우리가 모집단의 모평균도 모르죠. 모표준 편차도 모르죠. 그럼 편의상 정규분포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모집단의 분포를 m, 시그마 제곱이라고 둡시다. 괜찮죠?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둘게요. 그랬을 때 실내 구간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어차피 x바에 대한 정보는 모르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실내 구간의 길이죠. 그러면 이제 x바가 지워지고 실내 구간의 길이가 2c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 알려드렸죠? 2배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그러면은 2배의 이제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알파는 신뢰도랑 관련 있는 값이고요. 보시면은 거기 표에 0.4750 옆에 1.96 보이시죠? 그게 알파가 되겠죠. 사실 외우기 싫어도 외워집니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n이 이거 그냥 처음이니까 그냥 다 쓸게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시그마 모르니까 이렇게 놔둘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을 얻게 되는데 그럼 C 값이 C가 몇 시그마인지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2랑 2 나눠주시면은 C 값은 1.96을 4로 나누면은 0.49? 0.49가 되나? C는 0.49 시그마다. 요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C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0.49 표준 편차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문제를 다시 돌아와 보면은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임의로 한 대를 선택할 때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미 추출한 거, 그 표본을 보는 게 아니죠. 전체죠. 전체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한 대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X의 분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X라는 녀석은 정규 분포 따른다라고 나와 있고요. 평균이 M이죠. 그랬을 때 주행거리가 M 플러스 C 이하일 확률이라고 했죠. 주행거리가 M 플러스 C 이하일 확률. 그러니까 이 확률을 구하자는 얘기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어차피 여기가 0.5니까 이 부분의 확률을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 보니까 C만큼 떨어져 있죠? C만큼. 다시 말해서 여기는 0.49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뭐 하면 된다? 0.5에다가 0.49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0.49의 오른쪽에 0.1879라고 적혀 있죠.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0.6879, 2번이
3번이 되실 겁니다. 되셨나요? 사실 공식만 알면은 풀리는 문제죠. 공식만 알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X바를 없애기 위해서 실내 구간의 길이도 많이 사용을 해요. 저 식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89번. 문제가 긴데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먹으면서 읽도록 합시다. 여가 활동 시간은 평균이 n분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16명을 이미 추출한다. 표본의 크기는 16이고요. 구한 하루 여가 활동 시간에 표본 평균이 75분일 때 표본 평균이 75분이다. X 바값은 75가 나왔어요.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다. 요게 95% 신뢰 구간이고요. 그리고 16명을 다시 추출하죠. 그쵸? 다시 추출했을 때. 그러니까 요거랑은 다른 표본이 되는 거예요. 얘는 표본 1이고 이건 표본 2예요.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은 77이죠. 사실 이게 당연한 결과죠. 일반적으로 표본을 다르게 뽑으면은 표본 평균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표본에서는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 이젠 99%네요. 요게 C부터 D까지로 이렇게 잡힌다라고 해요. 이랬을 때 D-B가 3.86이 되는 시그마 표준 편차 값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컨셉 자체가 지금 X라는 모집단이 있고요. 요게 평균이 M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모집단이 있어요. 이런 모집단에서 표본을 두 번 뽑은 거죠. 요게 표본 1이 되는 거고 첫 번째 뽑은 표본 그리고 요게 표본 2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둘 다 16명씩 뽑은 거고 표본 평균은 달라지고요. 그리고 신뢰도도 다르게 해서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 D값이랑 D에서 B를 뺀 값이 3.86이 나오게 하는 시그마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D랑 B를 직접 구해줄 수가 있죠. 자, 먼저 D를 쓸게요. 그 문제 보시면은 거기 이런 게 나와 있죠. Z값이 1.96 이하일 확률이 0.95 그리고 Z값이 2.58 이하일 확률이 0.9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것 요거는 신뢰도에 대한 정보죠. 95%, 99% 신뢰도에 대한 정보고 그랬을 때 요 1.96이랑 2.58이 그 알파에 해당하는 숫자가 될 거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구해줄게요. 우리가 요 두 번째 표본에서요. 요 D값은 X바 더하기 99%니까 이제 2.58 쓰셔야 되죠.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16분의 시그마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의 X바는요. 77이에요. 그러니까 X바 대신에 77을 쓰도록 합시다. 그리고 B, 이제 표본 2는 그냥 다 쓴 거예요. B를 보시면요. B는 표본 평균이 75고요. 더하기 이제 95%니까 1.96을 봐야 되죠.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뭘 하라고 했냐? 두 개를 빼라고 했죠. D-B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D에서 B를 뺀 값이 3.86이죠. D에서 B를 뺀 게 3.86이 되고요. 77에서 75 빼니까 2가 될 거고 2.58에서 1.96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0.62가 나오죠. 맞나? 0.62가 나오죠? 그냥 100분의 62라고 쓸게요. 곱하기 루트 16분의 시그마니까 4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어차피 시그마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계산하면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2를 왼쪽으로 넘겨주시면은 1.86이죠. 100분의 186이 될 거고요. 요거는
100분의 62 곱하기 4분의 시그마라고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숫자 예쁘게 줘요. 보통 62랑 186을 보시면은 3배죠. 딱 나누면서 여기 3 써주시면요. 3이 4분의 시그마가 되죠. 3이 4분의 시그마가 되니까 시그마 표준 편차는 12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답이네요. 열심히 계산해 주시면은 답이 나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실내 구간의 식만 알고 있으면은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죠. 그냥 계산 문제. 89번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90번은 제가 학교 부교재에 넣어놓은 문제예요. 이것도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거기서 해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스킵을 하고 우리는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문제 91번을 보도록 합시다. 91번 보시면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7인 표본이랑 크기 10인 표본. 그러니까 표본을 지금 아까처럼 표본 1, 표본 2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모집단이 이렇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이런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표본을 2개를 이렇게 뽑아준 거예요. 첫 번째 표본은요. 크기가 7인 표본이죠. 크기가 7인 표본, n이 7이죠. 두 번째 표본은 n이 10짜리 표본.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 여기서의 표본 평균을 XA의 반, 여기서의 표본 평균을 XB바라고 하네요. 이때 요걸 이용해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구할 거고요.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각각 A, B, C, D라고 하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여기서 분산을 구하라고 하시면은 분산은 n분의 분산 그 4죠. 그죠? 여기 분산이 4니까 그거를 7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분산은 7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분산은요. 10으로 나누니까 10분의 4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분산만 비교하시면은 이쪽이 더 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억은 맞겠네요. 분자가 같으니까 분모가 작은 쪽이 더 크겠죠. 기억은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n 플러스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요. 그냥 여기다가 바로 할까요? XA의 바가 n 플러스 2 이하일 확률을 찾으라고 했죠. 여기서 m이 있을 거고 n 플러스 2가 있을 겁니다. 이거 그냥 하나로 보는 게 낫겠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분산이 XA 쪽이 분산이 더 크죠. 그 얘기는 더 퍼져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XA 바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XB 바, 이건 분산이 더 작죠?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더 뾰족한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둘 다 평균은 M으로 같기 때문에 이 M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 빨간 게 B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죠? 평균은 M이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M 플러스 2를 기준으로 했고요. M 플러스 2,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평균의 오른쪽에 존재하겠죠? 그랬을 때 요 값. 이것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봤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넓이가 클까요? 아니면은 파란 부분이 넓이가 클까요? 이거 생각하실 수 있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빨간색이 더 크죠? 그렇죠? 빨간색의 넓이가 더 크다는 거 파악하실 수 있겠죠? 혹시 이게 약간 헷갈리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을 볼 거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왼쪽 부분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근데 빨간색이 이 부분이 더 작죠. 둘이 합해서 어차피 1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더 작다라는 얘기는 이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B 쪽보다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넓이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XA가 M 플러스 XA를 먼저 썼죠? 요거를 찾는다라고 하면요.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니은도 이건 맞다라고 해주셔야겠네요. 니은도 맞다.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시면요. D-C랑 B-A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실내 구간이 지금 A, B고 여기서의 실내 구간이 C, D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비교해라 라는 거죠. 실내 구간의 길이를 비교해라. 실내 구간의 길이는요. 2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어차피 표준 편차는 같죠. 표준 편차는 같습니다. 무표준 편차 같고요. 신뢰도 둘 다 95%라고 했으니까 신뢰도 같죠. 그러면은 표본이 클수록,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신뢰 구간은 짧아지겠죠. 근데 표본이 B 쪽이 더 크죠. 그렇죠? B가 표본이 더 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더 짧을 겁니다. 그래서요. 요 B-A 요거는 A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 D-C는 B의 신뢰 구간의 길이죠. 길이 자체는 이쪽이 더 클 거다. 그래서 디귿 보시면은 제가 이거 순서를 좀 바꿔 쓰긴 했는데 이것도 맞다라고 해결해 주실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에 체크를 하시면 될 겁니다. 보시면 우리 하는 게 어차피 뭐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고 뭐 실내 구간 구하고 이런 거밖에 없죠. 모평균의 추정이 어려워 보이기는 해도 문제가 약간 정형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풀어보셔도 이쪽 문제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릴 때 확통은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렵다고 했죠.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렵다가 확률에서 그나마 조금 쉬워졌다가 통계 쪽이 문제 난이도 자체는 더 쉬워지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좀 밸런스가 맞는 이유는 보통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해서 통계를 어려워하는데 앞에서 잘 다지고 오셨으면은 통계 쪽도 그렇게까지 앞에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죠. 여러분들 그냥 학교 수업이랑 이 방과후 수업 하나로 여러분들이 수능 보는데 필요한 개념이라던가 문제풀이는 기본적인 거 다 갖추실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적어도 학교 수업 그리고 학교 수업 그 부교재로 나눠줬던 그 보조 자료로 나눠줬던 필기노트 있죠. 그거 보시면은 적어도 개념적으로나 아니면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라든가 수능 볼 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거는 믿고 가셔도 되고 그 내용 이외의 거는 당장 여러분들이 보실 수능에서는 안 나오신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맘 같아서는 정말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모든 기출문제 다 풀어보고 싶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수능 보실 때 학교에서 했던 것들 그리고 방과후 수업 때 한 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한 거니까 공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확통으로 수능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부교재만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해요. 조금 부족하고요. 제가 대신에 뭐 자이스토리나 마더톤 같은 거 그런 기출문제집 단원별로 분류되어 있는 기출문제집 있죠. 그거를 꼭 사셔서 최소한 수능 전까지 3번 최소한 3번 반복을 해서 풀어주셔서 못 푸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수능 때 확통 때문에 쩔쩔매실 일은 없을 겁니다. 주로 한 5번 정도 기출문제집을 돌리면요. 확통이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수능 보기 전까지 기출문제집을 10번 정도씩 다 돌렸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사실 2학년 때부터 기출문제집을 계속 돌려가지고 그게 가능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꼭 기출문제집 사셔가지고 복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가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나 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제들이 막 섞여 있어요. 단원별로 그리고 나름 소단원별로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사실 정리가 잘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출문제집 쫙 풀고 여러 번 푼 다음에 정리를 해서 약간 그 흐름이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방과후 수업 부교재예요. 그래서 부교재를 일단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고 길었던 우리의 방과후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뭔가 셀프로 박수라도 쳐야 되나?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은 하도록 하고 이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게 있거나 하면은 편하게 질문하러 와주시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과후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